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CNB 초대석의 홍진기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익산 을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한병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병도입니다. 17대 국회를 마치고 거의 12년 만에 다시 시민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응축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개발사업회 박종환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이번 4.15 국회 총선이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JMTV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병도 예비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님은 지난 12월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출마를 한 결심과 이유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두 가지의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역에 와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뵀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아픔과 지역 발전에 대한 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께서는 요즘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공소 내용이나 공소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도 이야기했듯이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 울산의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시장 캠프에서 이 어떤 임동호 후보에 대해서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실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저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그 외에 울산시장 캠프 관련된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제가 이름만 들어봤죠. 근데 그분을 처음 뵌 것도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울산만 간 게 아니고 제가 17개 시도를 방문합니다. 서울에서부터 경기, 인천, 우리 호남, 강원도, 제주도, 부울경을 방문하면서 그때 송철호 시장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행 주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의 전제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선거 전이라도 전혀 그런 분들 만난 일이 없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청와대가 몇 기관, 몇 그 비서실에서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그 한병도 그 후보 얘기를 들으면 한병도 후보 얘기가 맞고 검찰의 공소
그 기소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해소시켜 네. 주시고 네. 선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예. 대부분 유권자들께서 우리 후보님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현재 우리 익산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변화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박물관도 개관이 되고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세우는 이런 것도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여러 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인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 아시다시피 전북권에서 우리 익산시가 인구 유출이 가장 높습니다. 예, 가장 그렇습니다. 많은 인구수가 유출되고 있고 그러면 이 뭔가 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뭐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집값 문제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고 이런 걸 해결해라,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현안들을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특히 중앙정부에서의 역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부처에서 우리 익산시가 필요로 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여러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지방정부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똑같습니다. 어떤 신규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매칭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네네. 두 가지를 좀 시민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 정부에 힘 있는 그 후보가 당선돼서 익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익산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익산에 무슨 대기업 하나 유치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갈아보자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상충된 것을 잘 이렇게 후보께서 깨달으셔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시면은 중앙 정부에 힘 있는 좀 예산 좀 많이 따와서 익산 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도 줄이고 그렇게 하기를 고향 선배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잘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한 비전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익산이 좀 확 달라지는 그런 멋진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분이 이번 총선에 앞서 치러지는 그 당내 경선이 사실 매우 또 중요하고 치열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오늘 어느 SMS 상에서 보니까 당내 그 경선 후보께서 한 후보에게 경선 토론회를 한번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은 좋죠. 그리고 토론을 공론의 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알리는 원칙적인 것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툭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좀 더 빨리, 지금 경선이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토론을 제안을 하시고 방금 질문 주셨던 그 전제가 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제가 공론의 장으로서의 토론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검찰의 주장 이런 것을 이슈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은 저는 토론에 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당내에서 김성중 후보와 공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후보께서 생각할 때 상대 후보보다 이것만큼은 내가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김성룡 후보님도 아주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공직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칙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은 아주 훌륭하신 부분이고요. 저 또한 17대 국회의원을 제가 아주 36에 우리 홍준기 선배님, 제가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형형하고도 그러는데 그때 국회의원을 할 때 같이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저는 이제 공천에 탈락을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뭐 혹자는 뭐 고난의 세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님 모시고 또 대선에 참여하고 또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하면서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하고 또 아주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다시 청와대에서 국정을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을 대통령님 모시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저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법종환 위원장님 볼 때 우리 한 후보님 장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좀 그 16대 때. 네, 그렇죠. 기억납니다. 저도 16대 때 여기 익산에서 한번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 후보를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좀 그 모양은 이렇게 새님같이 왜소한데 열정도 있으시고 또 기획력도 상당히 있으시고 청와대 정무수석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전에는 뭐 3선, 4선 의원도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들어갈 때 우리 익산에서도 정무수석이 하나 나오는구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질문도 하겠지만 우리 한 후보에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우리 그 전에 있는 의원들이 못 가진 그 소통 부재 그런 것들을 잘 파악했어서 좀 소통 좀 잘하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후보님 이 시간에는 후보님 공약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것만큼은 중점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중점 공약 사항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공약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 이제 2차례 걸쳐서 공약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좀 큰 틀의 공약,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우리 면 단위까지 세밀한 공약들을 준비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내일 모레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좀 특히 제가 중점을 좀 두고 싶은 건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뭔가 큰 게 필요한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정치적 힘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냥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수석 끝나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요.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그 기업이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반도체다. 그럼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물류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익산으로 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게 뭐가 있을까? 지금 5월 달이면요.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1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5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럼 자, 이제 2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기관들을 2차로 지방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 발전의 완결을 위해서는 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이 강력히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큰 기관이 익산에 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 이걸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후보님, 익산 지역의 당면한 현안 중에 후보님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그렇고 후보자가 되면서도 정말 많은 우리 익산 시민들을 찾아뵙고 만났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이제 제 의견이 되기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제, 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 환경 문제도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왕궁도 많이 개선이 됐고 공단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건 결국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그리고 집값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할 때 지금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익산은 아까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후보님께서 간파를 했었으니까 그 문제를 좀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잠시 제가 아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잠시 좀 한마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하는 것은 입지적 조건이 돼야지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이 없으면 오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호가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군산형 일자리, 뭐 부산형 일자리, 그 지역의 특성이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도 익산형 일자리,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익산 시민들이 바라는 익산형 일자리를 좀 포커스를 둬서 우리 익산 경제를 한번 살려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군산은 고용유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군산 시민들 삶의 현장까지도 곳곳에 그 어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산은 고용유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영향은 저희 익산에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생활권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협력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전에 서울에서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정책 설계를 잘해라. 그 주변 도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기업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고용유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 익산에서도 지금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속으로 어려우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준고용 위기 지역 같은 곳을 지정을 해서 예산의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정책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이런 지역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그 지역에 맞는 형 일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할아버님, 요즘 국회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과 20대 국회 4년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한 분야가 이제 정무수석실이 정치 분야, 특히 국회, 그리고 17개 지방 정부와의 소통 협력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 분야에서만 본다면 저희 3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요, 아마 헌정사상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 정당이 함께 모여서, 한국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모든 여야가 함께 모여서
국민들에게 민생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그런 경험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니까 국민들과 관련된 일은 서로 화합해서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아주 열심히 했었고 성과도 여해정 상설에 비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 극단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정치적 자당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것만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단어도 극단적이고 행동도 극단적이고 표현도 광장으로 가고 이래서 여해정 상설협의체나 이런 것이 통일학교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차단이 됐습니다. 이런 건 너무너무 좀 아프고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좀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너무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이런 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한 후보께서 예. 민주당이다 보니까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예. 조금 우리 한 후보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의 평가를 한다면 점수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저게 이런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잘하고 못하고도 있는데 꼭 이제 이게 점수로 이걸 계량화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 어떤 복지라든지 평화를 위한 노력들, 그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어떤 그 민생 문제, 이것도 정말 해결을 위한 그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점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정신은 기인은 평등하게, 예. 과정은 공정하게, 예. 결과는 정의롭게 예. 그런 정신이 예. 노무현 문재인 정신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으로 해서 탄생됐죠. 예. 그 촛불 정신이라는 것은 관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예. 불통과 오만의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촛불 정신이 탄생됐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뭔가 좀 미약하다. 그 오만과 불통이 그전 정부하고 별다르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이번 입성하신다면은 그런 국민들의 시각, 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이, 정의로운 사이, 국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정치를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웅구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정치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 그리고 정치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정치가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국민의 소리와 생각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역에 가면 제가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고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없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쉽게 표현하십니다. 싸우는 들 좀 많아요. 싸워도 왜 맨날 싸움만 하냐. 근데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함축된 말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우리 정치의 수준, 여의도 정치의 수준, 우리의 현실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것은 정치의 근본은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정치는 다양한 사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합체입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모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제도와 토론을 통해서 줄여나가느냐. 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국민들 의식을 정치 여의도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저는 가장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할아버님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자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 선거법 개정이 좀 되었는데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비례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선거구에서는 한 표만 이겨도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한 표만 져도 그 사람은 패배를 하는 거고. 하지만 다양한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뭐 30% 받아도 의석수는 못 내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국민의 뜻이 좀 더 반영이 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 정당, 지지하는 정당의 비율 정도는 의석수를 확보는 가깝게 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방의원 정당 공천에 대해서 이 선거 때만 되면 좀 시끄럽거든요.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의사 활동이 정당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너무 획일화되는 것에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정당이라는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당은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거든요. 그리고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하는 건 그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구당이나 이런 게 민주주의가 잘 작동이 된다면 정당 공천들을 왜 꼭 폐지해야 되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정당성이나 이런 과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당 위원장이 아주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도원님들은 어떤 창의적인 의정활동, 본인의 소신이 때로는 지역위원장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이런 경우를 차단해내는 게, 만약에 이게 권위적이고 과거로 같이 간다면 정당 공천들 이게 만약에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또 정당에 일방적으로 공천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서 요즘 비례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가요? 이런 게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좀 늘어날 거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도 결국은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항시 국민들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좀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정당들이 일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에 그 잘못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선거법을 만들 때 여야가 협상하고 타협을 해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4+1 그런 또 편법을 써서 제1야당에 같이 타협을 않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이런 선거법이 됐습니다. 저도 좀 정치를 좀 관여했지만 저도 이 선거법이 어떤 선거법인가를 모릅니다. 원래 취지는 참 좋은데 짜집기가 돼가지고 원래 취지를 벗어난 선거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이번 선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한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들어가신다면은 정말 이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 선거는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칙을 어느 날 갑자기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골대를 옮기고 골대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그것도 4+1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선거법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여야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는 뭐 유례 뭐 비례 정당 이는 뭐랄까 위성 정당이 생기지 않죠. 꼭 그걸 유념해 주시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 협상은 여야가 항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통과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뭐 야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고요.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국당에게 참여하자라고 논의가 조금 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나머지 야당에서 이게 반발을 할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당은 광장으로 나가고 협상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수차례 좀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협상이라는 것은 항시 테이블에 둘았기 때문에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테이블 자체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1밖에 되고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런 아쉬움도 남는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정당, 꼼수, 묘수 국민들이 좀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부님, 우리 익산 환경 문제가 정말 큰 고민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전마을과 또 낭산의 폐석산 문제, 그리고 공단 주변의 악취 문제, 참 시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좀 없을까요? 정말 가슴 아프죠. 이번에 이제 장전마을 그런 걸 지켜보면서도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 농민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고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낭산 문제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요 잠깐 씌우고 물을 퍼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낭산 면민들께서 그걸 하기 위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 예산 반영된 게 다른 지자체와 관련이 있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걸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재부나 환경부를 통해서 빨리 이것을 어떤 다른 지자체에 꼭 합의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정부의 노력들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제가 아주 이 부분을 해결 못 해드린 게 좀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문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환경부가 좀 직접 나서서 우리 공장 주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환경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높여 나간다면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좀 만들자라는 시민 여론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한 2년 전에 KTX 익산역 문제로 한번 시끄러웠었죠. 그렇죠. 혁신도시에서 신설을 한다, 이전을 한다.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교통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도 110년 역사와 함께 익산이 교통도시로서 호남 제1관문으로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익산시에서 철도 정책 포럼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KTX 유라시아 거점역을 한번 우리 익산 시민의 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부단하게 지금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정치권에서 또 힘을 또 합쳐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 단위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예. 그 경기도는 광명시, 예. 전라남도는 목포, 예. 그 경상도는 부산, 대구 등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도시에서 지금 KTX 그 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예. 유라시아 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시민들도 지금 애타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병도 우리 그 후보께서 예.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은 예. KTX 유라시아 예. 거점역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더 팔을 예. 걷어붙이고 예. 힘껏 도와주시길 바라고 예. 예. 그와 또 하나의 그런 일을 하면 또 이벤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 뭔 좀 이벤트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우리 익산역에 시계탑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님도 옛날에 시계탑에서 약속도 하고 어서 그렇죠. 만나자면 예. 익산역 시계탑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도 추억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시계탑이 없어졌어요. 오. 그래서 시민들이 예. 왜 시계탑이 없어졌냐 예. 그거 좀 복원해둘라. 예. 그래서 우리 GMB TV 방송국과 재경 익산 향후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거 선거 끝나면은 이거 익산역 시계탑 복원 추진위원회를 예. 발족을 해서 예. 그냥 단순한 시계탑이 아니고 예. 익산역의 명소가 될 수, 예. 명물, 예.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시계탑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지금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병도 후보님께서도 예. 적극적으로 예. 시민이고 후보고 익산 예. 지역의 대표시니까 예. 같이 익산역 시계탑 만드는데 같이 좀 예. 협조 좀 해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KTX 익산역 뭐 혁신도시 이전 그게 한 2년 전쯤 2년 전에. 시끄러웠었죠. 예. 근데 저는 그걸 참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논의 자체가 안 됐는데 저거 어느 때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 혁신 뭐 도시 쪽으로 뭐 역사를 옮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는데요. 그건 한 번도 이 어떤 정부에서 검토를 했다거나 진행이 전혀 안 된 아니 뭐 상황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부결됐고. 예. 아니 그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그건 뭐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시계탑 이런 건 정말 좋은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들자 이런 건 좋은 상상력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정치는 이 좋은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시계탑 문제는 제가 여기서는 이 후보자는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정말 아니, 좋은 아이디어시고. 아니 같이 예. 동참해 주십사. 네. 후보님 그 한때 익산 경제를 책임졌던 보석, 섬유, 석재 예. 언제부턴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예. 잃어버렸어요. 예. 지역구 후보로서 익산 경제 예.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뭐 돌 산업이라든지 보석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떤 중국의 저가 공세 또 어떤 서울 중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걸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 곳곳에 현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석 사는 것 같은 경우도 관련 종사자들은 이걸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좀 예전 같지 못한 산업들을 절대 놓지 말고 이걸 어떻게 현대사회에 맞게 중국의 저가공사 이런 걸 뚫고 있으면 뜻과 힘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를 머리를 꼭 맞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세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큰 걸 만들어낼 때 익산도 뭐가 되는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이것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추진이 되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러면 어떤 우리 익산 시내의 소비 심리부터도 작게는 살아날 거고 그리고 큰 것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것과 함께 추진을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한옥 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익산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석재 산업이거든요. 석재와 보석인데 석재 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정말로 석재 산업이 뭐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석재 박물관 같은 거, 또 그런 것도 우리 익산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석공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석재 뭐 학교라든가 그 연관시켜서 우리 석재 사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공약에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 석재인들이 우리 익산에서 석재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되게 공약에 집어넣었으면 생각이 들어가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익산 인구가 날이 갈수록 감소가 돼서 걱정입니다. 한때 33만을 육박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8만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인구 감소 문제 어떤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게 참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은 첫째, 공급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설회사들이 뭐 평당 가격을 책정하는데 시에서 권한이 없지만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설사들과 가격을 좀 다른 지역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논의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그 외지로 빠져나간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아주 친한 친구도 지금 영등동에서 가게를 하는데요. 군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이사 갔냐? 그러더니 거기가 집값이 싸서 거기서 출퇴근하면 되니까 가게는 익산에서 하고 군산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인구 감소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집값 문제뿐만이 아니고 핵심은 환경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일자리 문제, 경제, 환경, 교육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또 우리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요즘 농촌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특별히 농촌에 대한 공약이나 해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기본 철학부터 좀 우리가 그 농업 문제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익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건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전쟁 무기만 기간 산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정치권은 좀 멀어지고 정책에 대한 혜택을 오히려 줄어드는. 근데 현장에서는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어려움이 악순환이 계속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좀 더 인구가 없으니까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우리 농업이 붕괴가 되면은요, 당장 외국에서 싼 먹거리가 들어오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변화나 이런 거 통해서 갑자기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게 어려워지면, 그리고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싼 가격에 들어오지만 앞으로 그게 싼 가격으로 안정되게 공급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려 버리면 국민들이 전체 큰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간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도 빠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그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보존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후배에게 질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익산 백제 문화의 그 스토리를 말을 하자면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물론 뭐
백제 왕도 1000년, 2000년 그런 역사도 있지만 최근에 예. 우리 익산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문화에서 등재가 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두 의원이 17대 때 의원하셨죠? 그 전에 16대 때 아마 1992년일 것입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태우 정부, 김영삼, 김종필 3당을 합당을 하고 김종필 어른께서 3당을 합당을 했으니 우리 백제문화권이 개발이 지금 안 됐다. 신라, 경주, 보문단체 같이 우리 백제문화도 개발을 하겠으니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둘라. 그래서 부여공주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익산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익산 그 당시는 군민들 또 이리시 있는 분들이 익산을 뺀 백제문화권은 관쪽짜리 백제문화권이다. 후손의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정부를 상대로 청원운동을 했어요. 서명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정부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정감사까지 일을 해서 공약 사업을 집어넣어서 1993년에 6월 제가 날짜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993년 6월 15일 날 우리 한 후보께서도 청와대 계셨으니까 알지만 큰 무슨 국책 사업을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각부 장관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993년 6월 15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익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공주가 2조 예산이 나오고 익산이 6,612억 별도 예산이 나와가지고 웅포대교, 미륵사지 서탑 복원, 왕궁 5층 서탑 복원, 기관 산업 그 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고 또 최근에 또 익산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게 돼서 명실공히 익산이 백제 왕도의 그 기틀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 후보께서 익산이 뭡니까? 백제 왕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입성하시면은 무엇보다도 익산의 정책, 문화 정책, 익산의 백제 왕도의 문화 정책을 살려서 거기에 걸맞는 익산 경제와 또 문화와 레저와 걸맞는 그런 큰 일을 좀 해줍시다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뭐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땀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문화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은 자긍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틀을 좀 다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는 문화가 경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걸 보기 위해서 많은 우리 뭐 각국 외국에서도 오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런 것들은 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문화를 그렇습니다. 지배하는 국가가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님께 좀 몇 가지 가벼운 질문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후보님은 경력이 대단히 화제가 될 만큼 화려합니다. 특히 뭐 젊었을 때 또 학생운동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 하시고 또 이라크 특사도 하셨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활동한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글쎄요, 뭐 경력이 그러면 화려한가요? 아무튼 뭐 많은 경험을 했죠. 과분하게 국회의원도 우리 시민들이 사랑해 주셔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국정 경험도 하고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만이 저는 소중한 게 아니고 밖으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저는 밖에서 모르는 10년의 그 흔히 이제 정치에서의 야인 생활
이것이 정말 이 기간을 제가 소중하게 제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금 하면 동료 의원들이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4선까지 국회의원을 계속 했으면 지금 현재 나의 자세는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분들을 대하는 자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땠을까? 오히려 그 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도 야인으로 있었던 10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 간의 고민, 그 다음에 제가 뭐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 그 기간 또한 저에게는 소중한 경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예.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어요. 예. 정무수석이라는 아주 예. 자리에 계셨는데 청와대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공간이죠. 예. 직접 경험해 보신 청와대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내려오니까요. 야,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막, 야, 대단하다 이러시는데, 그곳은 정말 책임감이 아주 무거운 곳입니다. 만약에 작은 실수와 문제가 있으면 이건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시 이게 좀 책임감과 무거움이 이렇게 짓눌렸던 기간인 것 같고요. 이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 뭐 6시 50분쯤 보통 출근을 하면 거의 12시까지를 연속해서 회의를 하고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당과의 협의 뭐 이런 건 시간이 토요일만 남으니까 그런 약속이 토요일로 자꾸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동안은 좀 표현을 드리자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그 생활을 하는 것이 꼭 편치만 않았던 게 그렇게 어떤 책임감과 무거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정말 바쁜 어떤 일정들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청와대는 엮여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일을 좀 겪으셨을 텐데 예. 가장 힘들었거나 예.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 예.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뭐 힘들었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했다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뭐 어떤 힘든 일도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건 청와대는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니까 정말 일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건지 이 두 가지 길에서 힘들어도 힘든 것을 모르는 이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입니다. 제가 뭐 정치를 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님을 마음적으로 모시고 일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뭐 큰 즐거움이었고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하시는 말씀 예. 아니 우리 한병도 후보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예.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국민이 보는 시각은 예. 좀 너무 부정이다 예.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청와대에 예. 그 대통령께 예. 저희들이 알기는 신문도 이렇게 여러 신문을 이렇게 예. 보신다고 했는데 예. 혹시 좋아하는 신문만 보시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 예. 예,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다양한 채널의 언론을 접하시는가 예.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는 언론만 접하시는가 예. 그게 하나 궁금하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한병도 그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데 예. 두 가지 좀 예. 좀 재미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제가 언제 KBS 수석을 간두고 어디 KBS 라디오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 대통령님이 밥도 혼자 드신다. 예. 그걸 야당에서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적 주장인지 아닌지는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어느 대통령님보다도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와 가장 많이 청와대에서 만나고 국회 가서 한 횟수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1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청와대에서 1대1로는 한 번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만나셨죠. 본인이 막 요청을 해서 따로 만나자고 해서 두 분만 따로 그 제가 연락을 해서 따로도 만나고 원내대표단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필요하면 그 요청이 있어서 따로도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숫자적으로 보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그렇지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어떤 특정 언론만을 가지고 하신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전부 예를 들어서 전체 언론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하고 한 방송국을 뽑더라도 그 방송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방송국 언론사들과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정 언론만 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게 제가 청와대 수석이 되고 이제 우리 기자분들 앞에서 춘추관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저를 삥 둘러싸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에 관련된 질문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 딱딱하잖아요.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이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 병도 아니냐. 그래서 야당 대표들하고 소주도 한 잔, 또는 원내대표단 또 의원님들하고 소주도 한 잔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나 단점이고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언론에는 술을 한 병도 못 먹는 한병도 대야관계 걱정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예, 우리 익산이 참 답답한 문제가 이 선거철만 되면 후보 간의 흑색 선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은 고통과 정확한 그 후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 흑색 선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흑색 선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흑색 선전이 하나의 정치의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리고 이러는데 과연 흑색 선전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건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시민과 유권자 의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한다고 본인에게 그 결과물이 유리한가는 흑색 선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어느 이제 모 언론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고소고발이 능사냐? 이제 당사자들은 정치를 하다 보면 막 이게 긴장이 되고 갈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고소고발 아니더라도 그걸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흑색 선전보다는 저는 믿건데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면요 오히려 시민들은 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흑색 선전, 고소고발 이런 것만큼은 아마 자제하실 분이라 저는 평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을 보시면은 장점이 친근감, 또 장기가 뭐가 있냐면은 축구를 잘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어느 축구 동호인에 나와서 아주 어르신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데 주로 요즘 이 선거 이후 이전 시간에는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등산, 축구, 헬스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는 최근에 이게 못하는 이유가 이게 갈비에 금이 한번 갔거든요. 그건 한 5주 정도 지나니까 낫던데
이게 족저근막염이라고요. 발바닥에 염증이 와버렸습니다. 이건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여가 시간은 저는 아무튼 땀 흘리고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아유,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남이시네요. 예, 제가 생긴 건 빼빼로 좀 매력 있죠? 그 전에 합계 볼을 차던 그런 예.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또 한번 기억납니다. 실력을 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네. 다 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각오를 하고 일하고 싶어서 나섰습니다. 17대 익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청와대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익산 발전을 위해서 뛰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이번 4.15 국회 총선이 네거티브 없이 자기 정책 비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표해서 좋은 선거가 되도록 우리 GMB TV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 을지역 한병도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그리고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에서는 앞으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